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시작되죠.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 2에 관련돼서 거기에 등장하게 될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두 헬기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 3월 말에 제 134회 방추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을 22년부터 28년에 걸쳐서 28년까지 걸쳐서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의 보도 자료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아파치급 공격 헬기 36기를 가량을 해외에서 도입한다. 그래서 2022년부터 입찰 시작. 내년이죠. 얼마 안 남았죠. 예산은 3.17조 원을 들어간다. 근데 1차 사업 했을 때 몇 년 전에 했었거든요. 했을 때 528억 원이었어요. 전체 예산이 1.9조 원이었고 같은 숫자로 36기를 도입했었는데 이번에는 36기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3.17조 원이니까 881억 원입니다. 한 기당. 물론 여기에는 이제 기체 가격 더하기 예비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도입 당시에 가격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고 우리가 공격 헬기를 2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간 우리도 헬기 사업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공격 헬기가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카이가 차세대 기동 헬기를 직접 개발하겠다 발표를 했죠. 정부와 협의하에서 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보이는 사진은 얼마 전에 관련해서 다룬 동영상입니다. 전혀 다른 헬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동축 반전 주로터에 뒤에는 푸시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그래서 속도와 항속거리가 지금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다른, 그래서 지금과는 확연하게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런 헬기를 개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UH-60을 개량하지 않고 수명이 다 되면 그냥 이걸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렇게 군이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되면 30년대 초까지 이 헬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미국이 하고 있는 차세대 기동 헬기랑 시간표가 거의 같아요.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낡은 헬기를 만들지 않고 차세대 헬기로 바로 점프해서 미국과 어깨를 겨루면서 새로운 시장에 공격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미국도 그렇지만 차세대 기동 헬기가 가장 수요도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발하는 것이겠죠. 똑같은 플랫폼을 이제 활용해서 차세대 기동 헬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그 다음 순서는 바로 공격 헬기가 될 겁니다. 미국도 그런 순서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순조롭다고 봤을 때는 3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차세대 공격 헬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도입하는 아파치 헬기가 됐든 오늘 소개드린 카모프 헬기가 됐든 30대 중후반이 되면은 도입한 지 10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좀 이런 시점에 개발이 된다면은 뒷방 노인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옛날 헬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파치 들어오는데 우리가 가진 코브라 헬기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생명 주기에, 왜냐면 이제 공격 헬기 같은 경우는 한 3, 40년은 쓰는 것 같아요. 그 3, 40년의 수명의 절반도 안 되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간에 뒷방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빨리 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3, 40년을 완벽하게 우리 전력에 도움이 되게 쓰지는 못할 것이고, 어느 정도 지나면 10년 정도 지나면 보조 전력으로 격화될 그런 운명을 가진 헬기 도입인 것입니다. 이번 기동 헬기 이제 공격 헬기 2차 도입부는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번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게 오늘의 이제 주인공 두 개 비교할 거죠. AH-64 아파치는 2형이고 우리가 이미 2형을 가지고 있고 그게 최종형이 될 것입니다. 2026년까지만 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버전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버전은 V6가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그렇고 카모프 헬기는 원래 카모프 50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좌형이 나왔다가 이게 이제 복좌형으로 대체됐죠. 그래서 공격 헬기가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좌석이 배치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게 최신형, 몇 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게 52M형이고, 함상용으로 나온 거는 52K형이에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헬기가 맞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지고 뭐 입찰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예. 그렇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헬기를 기동력, 방호력, 레이더, 무장,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유지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제 역량이 닿는 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동력 부분 볼게요. 기동력의 핵심은 엔진이죠. 예. 클리모프 같은 경우는 VT2500P라고 VT 시리즈를 좀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형 엔진인데 출력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 크게 장점은 즉 산소 공기가 밀도가 낮은 고산 지역에서 운용하는데 좀 유리한 그런 엔진으로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형이 이제 2500P형이고 이거 최대 순간 마력이 2800마력입니다. 지속적인로 이제 가동하는 환경 내에서는 2400마력 정도 되고요. 그 똑같은 조건으로 GE의 T700 엔진 이거 뭐 우리 수리온에도 들어가고 UH60에도 들어가고 아파치 헬기에도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도 순간 최대 마력은 2000마력까지 나와요. 근데 지속 마력은 한 1700마력 정도 됩니다. 지속해서 낼 수 있는 최대 마력은. 그러니까 제법 차이가 한 50% 가까이 나는 셈이에요. 마력의 차이가.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최대 이력 중량은 이게 한 11톤, 아파치는 9톤 정도인데, 그래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 최대 상승률이 아파치가 이제 초당 12.7m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 이제 관련돼서 해병대 상륙 헬기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개의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12.7m는 거의 확실한 검증된 숫자인 것 같고, 지금 카모프 쪽에 나온 16m라는 것은 카모프의 브로셔에 기반된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카모프의 이제 엔진 마력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카모프의 동축 반전 그런 좀 더 효율적이죠. 아무래도 꼬리 날개가 없어서 동력이 빼앗기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승력이 좋다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할 때, 그리고 또 동서 양진영을 불문하고 카모프 헬기에 특히 이제 KA-52 모델의 어떤 기동성에 대해서 높이 평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16m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파치보다는 좀 더 기동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우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방어력이라는 부분을 볼게요. 자, 아파치를 살펴보면은 전체가 14.5mm로 방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부위, 즉 조종석 앞 총탄이 이제 들이닥칠 가능성이 높은 곳, 그리고 로터 같은 부분은 로터 같은 경우는 23mm 이제 방탄, 그리고 조종석 앞부분도 23mm 방탄. 그의 주요 부위는 내탄이라는 것은 몇 발은 견딜 수 있으나 계속 지속적으로 맞게 되면은 결국 나한테 피해가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헬기에 있어서 테일 로트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부속품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일 로트 자체도 작죠. 그리고 거기에 연결하는 그 기어 부속들도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2.7mm 방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까지 해서 카모프 52를 살펴보면 전체가 23mm 방탄으로 알려져 있고, 이거는 이제 러시아 최신 공격 헬기의 일반적인 추세 같습니다. 방탄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죠. 미국 헬기보다는. 그래서 크기는 비슷한데 그 공허 기본적인 중량 자체가 카모프가 좀 더 무겁습니다. 그게 장갑에도 상당 부분이 배분됐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동축 반전 헬기이기 때문에 테일 로트가 없어요. 헬기에 되게 취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방어력 부분에서는 또 카모프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채택된 카모프는 조종사의 사출 좌석이 있습니다. 예. 로트를 화약으로 폭발시키고 유리창을 조종석을 화약으로 폭발시킨 다음에 제트기처럼 사출 좌석으로 조종사가 탈출하게 하게 돼 있어요. 예. 떨어져 나가는 로트가 주변에 어떤 피해를 끼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안에 탄 조종사 입장에서는 목숨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종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레지던트 S라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적외선 교란기 아시죠?
우리 공격 헬기의 가장 뭐 일반적인 헬기도 그렇고 가장 무서운 적은 맨페즈입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고 휴대용 대공 미사일의 대부분은 적외 선 탐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적외선 탐색기가 똑똑해져 가지고 플레어로도 잘 회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DIRCM 적외선 교란기라는 것은 저기 미사일이 오는 방향을 미사일 경보기가 체크를 하면 그 방향으로 돌려서 저 시크에다가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크를 장님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그걸 장착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파치 헬기는 그게 장착이 돼 있나? 지금 우리가 들여올 신형에는 장착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봐지는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파치 헬기에는 이게 안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2018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우리 아파치 헬기 1차 도입분이 아마 이전에 들어왔을 거예요. 예. 이게 보면은 미국 육군이 기사 내용이 뭔고 하니 미국 육군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에다가 DIRCM을 장착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기종에는 보면은 UH-60, CH-47 치누크 그리고 AH-64 아파치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그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해소됐을 가능성이 크겠죠. 예. 자, 이거는 2018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1차 도입분에는 이게 없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북한이 아주 많은 숫자의 뭐 언론 보도에 따라서 1만 정에 달하는 그 맨페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큰 위협이잖아요. 우리 아파치 헬기가 전면에 나섰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DIRCM이 장착이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의외였던 부분이고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파악이 됐다기보다는 짐작이 가능하게 된 부분입니다. 국산으로도 지금 국내 업체가 개발해가지고 시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2차 도입분이 만약 아파치로 결정이 된다면 거기 DIRCM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1차의 도입 부분에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거를 반영에 감안해서 비용을 좀 올려놨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연 국산 DIRCM을 여기가 체계 통합하게 보잉해서 허락을 할까라는 부분. 그래서 만에 하나 1차 부분도 비싼 가격으로 우리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넣어야 되는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방어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1차 도입분이 없는 게 확실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입은 돼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레이더 부분 살펴볼게요. 카모프 같은 경우는 최신에 오면서 A사 레이더가 탑재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탐지거리가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링크 기능이 있어서 다른 헬기나 아니면 지상 아니면 공중의 다른 전력으로 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목표 타겟 지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타겟을 찍으면은 다른 수단에서 그 공격 무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52M을 함상용으로 이제 함상용 버전으로 만든 것이 52K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A사 레이더가 해상 클러스터에도 대응이 되는 그런 레이더로 판단이 됩니다. 이 먼 탐지거리는 아마 해상에서 육상보다는 해상에서는 훨씬 더 유효하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산이 많은 환경에서는 탁 트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150km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해상에서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반면 아파치 같은 경우는 롱보 레이더로 알려져 있죠. AN/AGP-78 16km를 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도 6대 중에 한 대, 즉 36대 도입했으니 그중 6대가 롱보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때는 8km였어요. 탐지거리가. 이게 16km가 이제 이번에 늘었거든요. 최신형에서는. 그리고 이제 밀리미터파 레이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밀리미터파라는 게 뭐냐면은 초고주파 레이더라는 뜻입니다. 초고주파 레이더라서 심지어 이제 전투기 공대공 미사일에서 쓰는 KA 밴드보다도 주파수가 더 높아요. 더 분해능이 좋은 거죠. 대신에 탐지기가 짧은 것인데 아파치도 당연히 데이터 링크 기능이 있고 뭐 무인 헬기든 무인 고정이 있기든 거기 연동해서 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정보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에 1차에서 가지고 있었던 1차 도입분에는 이 데이터 링크 기능은
무인기하고 연동하는 기능은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에서도 이 도입은 회의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생산이 2026년에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는 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거리 무장체계나 유무인 복합이라는 부분이 지금 기술 발전 속도가 아주 빠르잖아요. 1년 뭐 한 달이 다른 수준이거든요. 그 점에 그렇게 봤을 때 차세대 유무인 복합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은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기동 헬기 2030년 전에 일단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육군은. 그래서 그 헬기부터 데이터 링크 기능은 MUMT라고 그러죠. 유무인 복합 체계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파치는 더 이상 생산 안 할 거니까요. 예.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 밀리미터 판데 이 이제 롱보 레이더의 초기형은 90년도에 나왔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A사 레이더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큰 성과를 올렸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또 특히 뭐 16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16개의 목표를 타격을 하려면은 미사일 자체적으로 그 액티브 호밍할 수 있는, 스스로 탐색을 할 수 있는 탐색기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 주력으로 쓰이는 헬파이어 미사일 있죠. 헬파이어, 그리고 이제 롱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헬파이어 L형이라고 있습니다. 예. 레이드파를 쫓아가는 거죠. 그 외에 일반적인 헬파이어 미사일들은 레이저 반사파를 쫓아가는 것인데, 여기는 L형 같은 경우는 레이더의 반사파를 쫓아가는 겁니다. 즉 롱보 레이더가 쏘면 맞고 나오는 그 레이더 전파를 쫓아가는 거죠. 반능동 레이더 유도예요. 그 미사일 자체에 레이더 시크가 탐색기가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인 공격은 가능하겠죠. 순차적인 공격은 가능하지만 동시에 16개를 공격한다. 그거는 조금 사실관계가 좀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왜 L형을 만들어서 반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했느냐? 그거는 레이저 유도보다는 운용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저 같은 경우는 뭐 상대방이 연막을 핀다거나, 요즘 레이저로 나한테 타겟팅을 하는 거를 다 감지할 수 있죠. 주력 전차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로 연막을 퍼뜨리고 포구를 레이저가 날라오는 방향으로 돌리면서 회피 이동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저가 그 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날씨가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이제 레이더파 같은 경우는 날씨와 무관하고 그런 거는 무관합니다. 연막과는. 예. 그래서 운용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내가 롱보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레이저의 한계는 아직도 남습니다. 파이어 프로게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발사 후 망각이. 예. 왜냐하면 반능동 유도이기 때문에 그게 레이저 유도든 레이더 유도든 미사일이 발사돼서 목표에 맞을 때까지 레이저나 레이더를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둘 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뭐 롱보 레이더만 노출을 시키든지 아니면 상공에서 배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거나 레이더가 조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피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 파이어 프로게이션은 아니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 무장을 볼게요. 무장은 이제 기초 무게가 카모프가 좀 무겁기 때문에 약 3톤, 아파치는 3.2톤. 아파치가 살짝 더 무장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치의 주요 무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헬파이어 미사일 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능동 레이더 유도 같은 경우는 헬파이어 L을 씁니다. 그래서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경우는 8km고 일반적인 아파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레이저 유도를 쓰는 것이죠. 레이저 유도를 쓰는 것이고, 최근에 그 브림스톤, 영국에서 개발한 브림스톤 2 사거리가 늘어난 거, 그거를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거는 레이저 유도도 되고 레이더 호밍도 됩니다. 사정거리는 20km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호밍, 레이더 호밍이니까 기존 헬파이어 미사일의 두 가지 형태를 한 군데 조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레이저로 유도할 수도 있고, 물론 반능동 유도죠. 그리고
위에 롱보 레이더를 통해서 레이더로도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능동으로 보여요. 그것도. 자,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사거리가 늘어났다는 부분, 20km 이상으로 헬파이어보다도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자료를 보면은 수년 전부터 이제 파이어 폴게이시라는 부분이 있었고 사전 거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헬파이어 미사일이. 예, 그래서 스파이크 미사일을 도입해서 실험을 했어요. 우리도 쓰고 있죠. 스파이크 NLOS라는 모델. 예. 덩치가 좀 크긴 한데 이 모델을 갖고 실험을 했어요. 산 건너편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그런 영상도 있더군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AH-64에 대한 어떤 생산 중단 결정이 나오기 전에 보잉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보잉하고 미국 육군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아파치를 더 쓸 수 있다, 계속 개선해서 쓸 수 있다. 그럼 미국 육군은 아니다, 끊어야 된다, 이제 새로운 것으로 가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업체에 끌려다니다가 돈만 들이고 개발을 포기한 프로젝트가 한두 건이 아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고 넘어가겠다. 그게 미 육군의 의지가 아주 강한 부분입니다. 이번엔 정말 강해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는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를 해서 우리도 이런 기능들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다 차원에서 시험이었지, 그걸 본격적으로 채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파이어 미사일을 생산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키드 마틴 같은데, 로키드 마틴이 언짢아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차세대 공격 헬기가 나오기 전까지 아파치는 그 최신형도 결국은 파이어 폴게이트 기능을 못 가진 채 못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카모프로 넘어와서 봐서는 최신형답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헤르메스 A라는 미사일을 통합 가능합니다. 사정거리는 15에서 20km 정도 되는 것이고요. 기존보다 많이 늘은 것이죠. 기존들은 다 8에서 10km였는데 차세대로 나온 겁니다. 이제 브림스톤 2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다른 것은, 이거는 중간 유도를 해요. 사거리가 있으니까. 그 INS 중간 유도죠. 관성 항구 작치로. 그리고 레이저 호밍도 돼요. 레이저 반능동으로 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거리에 있을 때는. 그리고 장거리 같은 경우는 중간 유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자체 탐색기로 스스로 찾아갈 수 있어요. 액티브 호밍이 가능해요. 이미지 적외선이죠. IIR이라면. 그래서 이거는 파이어 폴게이시 가능을 해요. 처음에 만약 락군이 바로 되면은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아마 지금 큰 새로 돋보이는 점인 것 같습니다. 파이어 폴게이시 된다는 점, 발사 후 망각이 된다는 점이 있고, 아까 레이더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탐지거리가 150km나 되기 때문에 하푼급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대형 미사일을, 즉 비행기에나 장착 가능한 미사일이 장착이 됩니다. 장착이 가능한 이유는 무게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레이더가 탐색할 수가 있고 겨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함상용 헬기로서 상당히 유망할 것 같아요, 이 기종이. 그래서 중국도 함상용 헬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도입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국이. 이 함상용 헬기를 왜 유용한고 하니, 카모프가 동축 반전 노트이기 때문에 척풍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근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기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거는 국내에서 이미 60여 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진압에서 이미 검증이 된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해상에서 쓰기 좋아요. 바람이 많은 해상에서. 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번에 헤르메스 미사일, 이거는 원래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개량을 한 겁니다. 뒤에 부스트를 떼고.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수출형에는 고객이 원한다면은 스파이크 NLOS가 장착이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NLOS는 Non-Line of Sight죠. 내가 직선거리에 있지 않더라도, 레이더가 잡지 못하더라도 발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산 넘어 목표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유선 유도 같은 걸로 가서 나중에는 자체 시크로 그 정보를 전달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LOS가. 우리 천검도 이런 걸 적용하고 있죠. 대신 천검은 사정거리가 뭐 한 10km 남짓이지만 스파이크 NLOS 같은 경우는 뭐 20여 km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무인기와 같은 것을 같이 공동 작전을 해서 유무인 합동 체계를 했을 때는
무인기가 적지에 들어가서 그 목표를 찍어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특히나 이런 NLOS 기능이 더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은 그러니까 발사 후 망각 더하기 NLOS 기능이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게 앞으로의 방향이겠죠. 지금 우리 천금도 발사 후 망각이 되고 NLOS가 되는 것입니다. 향후 이제 출시가 돼서 성능이 검증된 다음에 사거리만 늘리면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아파치는 그런 기능들을 현재는 구현해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 유무인 복합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뭐 양 헬기 다 데이터 링크랑 타격 목표 지정 제3자한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아파치도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1차 분해는 없지만 2차 분해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 사이에 아파치의 지금 발전형에 보잉이 얼마나 신경을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 링크 같은 부분을 만약 우리가 2차에서 수입을 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기술 수준의 발전이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우리도 상당 부분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도 LAH에도 쓰고 수리온에도 쓰고 뭐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도 유무인 체계를 다 쓸 텐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차기 공격 헬기에도 쓰고 싶겠죠, 당연히. 천금도 당연히 어떤 헬기가 들어오든지 그게 달고 싶을 것이고. 근데 그게 여태까지 이제 미국제 항공 무기들 사례를 봤을 때 그게 쉽지 않다. 허락을 잘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스라엘이 아파치를 수입해서 거기에 자신들의 스파이크 미사일을 달아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파치 헬기의 생산 끝물인데 우리가 28년까지 도입이니까 생산이 끝난 후에 도입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만을 위해서 생산을 해서. 그렇지만 추후 업그레이드는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어요.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 그게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냐, 그리고 국산 무인 시스템과 호환이 될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 들어오면 30년, 40년 써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유무인 복합 체계가 지금 갓 시작됐는데 얼마나 여러 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용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자, 운영 유지라는 부분을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가격이라는 부분인데 먼저 카모프 같은 게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도대체. 물론 미국 헬기보다는 쌀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마침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이발 포스트라는 데서 나온 최근 기사예요. 이게 9월 달인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대표단을 파견해서 거의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홍콩발로 전한 기사입니다. 36대 정도로 살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M형도 사고 아마 M형과 해상형, 해상형이 아마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함재기용으로 주로 구축함이나 순양함이나 호위함에 얹으려고 하겠죠. 그때 언급된 가격이 대당 2천만 달러예요. 240억인 거잖아요. 이게 기체만인지 아니면은 기체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이 정도 가격대고요. 우리가 아파치 같은 경우는 1차 도입했을 때 대당 500 몇십억, 기체 가격만 400억, 300억 중후반대였고 지금은 보니까 기체 가격을 우리가 어떤 뭐 성능 비교나 특히 해병대 상륙 헬기 도입할 때 그 코브라 헬기하고 뭐 마리논하고 아파치가 후보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했는데 거기에 가격적인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된 아파치의 가격을 보니까 550억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무장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550억은 그 가격인 것 같아요. 기체 가격. 그래서 이 550억하고 240억이 서로 비교가 되는 숫자인데 2배가 넘는 가격이지 싶어요. 자, 기체 가격이 550억인데 우리가 도입할 때의 가격은 아파치를 도입하게 되면 한 대당 881억이 되는 것이죠. 36대를 도입하게 되면. 그래서 같은 값이면 2배가 되는 거다, 숫자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치가 가장 큰 이제 맹점은 현재 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육군의 아주 강한 입장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보잉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보잉은 계속해서 생산하고자 하지만 충분히 미래 전장에 대응할 수 있다. 미국 육군이 강하게 끊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번만큼 물러서지 않겠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 육군의 입장이 강하고 그 입장대로 간다면 2026년 생산 중단, 이고, 그리고 생산 라인이나 어떤 면허 생산 같은 걸 제안해 봤을 때 이 분위기가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육군은 2048년까지 운용일 것입니다. 48년까지는 부속품 같은 걸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미 육군이 가지고 있는 600대 분량은 전부 다 2형 최신형으로 개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량이 닦이기 전까지 60대 정도를 더 추가로 도입할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28년에 도입한다고 보면은 48년까지 운용. 그럼 48년이 지나면 20년간 운용을 하게, 30년간 운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부속품이 괜찮을 수 있다. 그런 게 있고, 이미 미군 같은 경우는 30대 중후반 되면 차세대 헬기를 가지고 공격 헬기 임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부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우리도 그때 되면 차기 공격 헬기를 가지게 되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우리는 아직 생생한 아파치 기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아파치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만은 이게 차세대 공격 헬기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무장이나 유무인 복합체계 이런 최신 기술들은 차세대 공격 헬기에서 구현하게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업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지금 러시아 헬기에 대해서는 그 부속의 내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업계 이야기는 보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고 우리가 카모프 32 같은 경우는 60여 대 보유하고 있고 이 수입업 이걸 가운데서 연결시켜주는 업체가 LG 상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기체 전체를 정비하는 게 지금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비 부분도 넉넉하게 돼 있고 그래서 소련이 각 붕괴됐을 때 러시아 초기의 러시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이제 시스템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클리모프의 신규 엔진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를 12,000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서방권 헬기들의 엔진 교체 수명은 모르겠지만 12,000시간 정도면은 간접적인 정보들로 유추해 보건대는 동급이나 동급 이상 정도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의 내구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방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자기들도. 옛날 소련식은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리고 여기 하나, 우리가 이 두 헬기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잠정적으로 사용될 헬기들입니다. 수명이 딱 정해져 있는 헬기들이에요. 1차 도입할 때와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을 쓰는 거잖아요. 3조 원 이상 되는 돈을 쓰게 돼 있는 것인데 이걸 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이슈가 뭐겠습니까? 현재로서 헬기 분야에 있어서 차세대 기동 헬기를 잘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물론 카이는 모든 분야에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카모프가 만약 후보군에 올라온다면은 입찰에 참여를 한다면은 카모프가 가진 동축 반전 기술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설계 기술만이라도 접할 수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자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엔진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동축 반전 부분은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 자, 그래서 아파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의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에 있어서 기술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가산 점수를 당연히 받게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비용도 전체 비용에 감안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보잉의 경우에 있어서는 차세대 기동 헬기의 지금 주요한 후보자고 가능성이 높은 후보죠. 우리한테 과연 그런 기술을 주려고 할까?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고 했을 때 아파치에 대한 기술은 주겠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차세대 헬기, 본인들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헬기, 본인들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계를 주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을 우리한테 나눠준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